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들 많이 시켜 드시죠? 아주 간편하긴 한데 몇 사람이 한 끼 먹고 나면 그 플라스틱 용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OECD 국가 가운데 2등이랍니다. 네, 이 쓰레기, 환경오염과 또 기후변화의 주범이죠. 오늘 이 쓰레기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명이 쓰레기 박사세요? 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그렇게 불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쓰레기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거는 2001년에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스시협. 줄여서 예, 스시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동가로 일을 했고요. 2001년이면 벌써 24년 전. 네네네. 대학원 졸업하고서 바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 형광등 문제라든지 의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유해 폐기물 그 관련된 활동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12년 정도 활동가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뭘 전공하셨나요? 대학원에서도 쓰레기 연구했죠. 왜 갑자기 그렇게 젊은 시절에 쓰레기에 꽂히셨어요? 그 환경 문제가 아.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대학교 때 좀 고민을 했었고 예. 이상하게 환경 문제 중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텐데 과연 우리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고민들이 대학교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전공하시고 네네. 아예 시민단체 활동가로 12년을 사시고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1인 연구소를 좀 만들어서 이제 현장 활동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나 그렇죠.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때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그 유포를 했어요. 그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고 해서 그 시민들의 그 쓰레기와 관련된 굉장히 현장의 그 생활 속의 질문들이 많거든요. 궁금증이 많아요. 예, 이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예, 많았는데 뭐 저는 사실 뭐 다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진짜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생활 속 쓰레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주자. 그래서 쓰레기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포맷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유튜브 때문에 뭐 쓰레기 박사 이런 별명이 붙게 됐어요. 처음에 쓰레기 박사라고 불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당연히 뭐 제가 쓰레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쓰레기 박사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박사 이런 의미로 전달될까 봐서 그러면 저는 쓰레기 같은 박사가 아니고 쓰레기를 알려주는 박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박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OECD 2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발생량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439kg 1인당 1년에 그러니까 약 한 440kg 정도 배출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OECD 국가 통계로 보게 되면은 전체 26위예요. 26위? 예, 뭐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들 보게 되면은 1인당 1년에 800kg이 넘어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우리. 그렇죠. 사실 미국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보다 2배 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아주 많다. 아니 많다가 아니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OECD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 26등이면 거의 최하위 수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좀 우리나라 특성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우린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많잖아요. 예. 근데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8배예요. 땅이 좁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생각해 보면 예, 예. OECD 국가 중에 26이지만 예.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의 부담은 알겠어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건 알겠는데. 물론 단위 면적당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만 OECD에서 26등까지 떨어져 있는 게 그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이런 정책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모범적으로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부터 저 기억이 생생해요. 쓰레기 종량제 시행했고 올해가 예.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해죠. 그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를 보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확실하게 줄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건데요. 예.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그 연료 전환이었어요. 도시에서 연탄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연탄. 연탄재 아.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알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물론 종량제의 효과도 있죠. 효과도 있지만 그 절대적인 영향은 알겠습니다. 연탄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제일 크게 궁금한 게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OECD 국가 가운데 26등 거의 최하위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등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높아요? 우리 국민들이 유독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소비가 좀 유난하게 극성이고 많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달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는 우리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좀 더 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배달 문화, 그다음에 배달 시장의 상대적 크기라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달 음식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그래요?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배달을 시켜버리게 되면 반찬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배달시킬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 2인 기준으로 일회용 그 플라스틱 용기가 8개, 9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배달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 1년 사이 1년마다 계속 2배씩 성장하는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각 가정마다 이제는 수돗물 안 먹고 다 생수병 배달시켜서 생수병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수돗물도 문제고. 그리고 어쨌든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그 모든 제품들이 이 플라스틱에 담겨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소비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0년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2배 증가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것들이 세계 2위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국가라고 하는 이제 오명으로 지금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독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버린다는 얘기인데 재활용으로 우리 플라스틱 전부 다 이렇게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도 여전히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비닐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00% 분리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양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제 경험에는 그 플라스틱 딱딱한 거 따로 싸서 버리고 그냥 비닐도 따로 싸서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를 이제 하는 가정이 있고 비가정이 있거든요. 가정 밖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사실 분리 배출이 가정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다 생활 쓰레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고 가정에서도 어쨌든 비닐 조각이라든지 비닐류 작은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체감상으로 보게 되면 분리 배출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도 우리는 재활용품이라고 착각하고 분리 배출로 다 몰아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 재활용될 것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관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은 어떤 거고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이 되어야 되고요. 재질별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보게 되면 페트가 있고, 다음에 P가 있고, PP가 있고, PS가 있고, 그 분리배출 표시를 보시면 거기에 표시에 플라스틱 재질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5가지나 돼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페트, P, PP, PS, 뭐 ABS, PVC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려면, 재활용한다는 것은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질별로 녹는 점이 달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녹여서 재활용을 하려면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묻으면 안 되고 또. 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예.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예. 번째는 물건을 만들 때부터 복합 재질로 많이 만든다. 아, 이거 섞어서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아마 비닐류가 많죠. 왜냐하면은 여러 재질의 비닐을 겹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에서 other, 이렇게 기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런 플라스틱들이 복합 재질을 의미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합 재질의 비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 비닐 자체를 재질별로 골라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따로 분리배출이랍시고 했는데 어차피 수거되면은 그냥 소각장으로 간다는 거군요. 일부만 선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의 실질 재활용률을 보게 되면 생활계 쓰레기의 예. 경우에는 한 30% 내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열심히 그 딱딱한 플라스틱류 따로 이렇게 싸서 보내면 수거 차량이 이걸 다 따로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봉투를 다 해체해가지고 재질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컨베어 벨트 위로 그 쓰레기들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종류별로 골라내는 거죠. 아, 일일이 그걸 다 해야 되는군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기계로도 합니다. 빛을 쏴서 빛을 쏴서 센서가 플라스틱 재질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제 공기로 튕겨내는 방식으로 예. 재질별 선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골라내어서 재활용되는 양 자체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한 30% 내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플라스틱 재질을 좀 단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려야 되는 높이자.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의 재질을 단순화시키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관련된 뭐 규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좀 굉장히 이런 조치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중에서 복합 재질이라서 재활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쪽이 비닐류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업계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비닐도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재질을 단일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P와 PP 이외의 재질은 못 쓰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좀 더 확산되고 진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렇게 재질을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다양한 재질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의 재질별 기능이 다른 것이죠. 어떤 플라스틱은 열에 엄청 강하고 또 어떤 플라스틱은 또 빛이나 산소를 통과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 즉석밥 용기가 있거든요. 즉석밥. 예, 즉석밥 용기가 있는데 그 분리배출 표시를 보게 되면 other,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5%는 PP예요. 근데 PP 안에 얇은 비닐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복합 재질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왜 그러면 PP 단일 재질로만 만들지 안에 비닐을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PP가 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물성들이 좋아요. 근데 예. PP라는 플라스틱 재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빛과 산소를 잘 통과시켜요. 근데 밥을 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빛과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휘어버리죠. 부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PP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산소 차단 기능이 뛰어난 다른 재질의 비닐을 속에다 하나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일종의 네.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복합 재질입니다. 그 제품별로 다 그렇게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제품의 기능성을 높이기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한 가지의 플라스틱만으로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을 어렵다. 못 시키는 것이죠. 알겠어요. 네. 하지만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술의 발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 재질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첨가제라는 물질을 섞게 되면 그 약점을 또 보완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그 단일 재질 위주로 포장재를 만들면서 단일 재질이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예, 또 예. 다른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극복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거죠. 논의만 되고 있고. 네, 그 명확한 규제로서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우리의 좀 한계 혹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기술력은 예, 얼마든지 예.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 그런 관련된 기술 발전은 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이미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네, 네. 그런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기업들이 여전히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의 좀 문제가 빨리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예, 있을 만큼 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70%는 그러면 소각이에요, 매립이에요? 지자체에 따라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매립을 하는 거고요. 소각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한 다음에 소각재를 매립하죠.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소각 매립이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각과 매립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소각률이 훨씬 높고 매립률은 한 10% 정도 되고요. 소각률은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60%, 소각이 30%. 아니, 아까 재활용이 30이라고 그러셨는데. 플라스틱 재활용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생활 쓰레기 전체 재활용률은 60%.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종이라든지 캔, 뭐 금속, 캔, 유리, 병, 음식물 쓰레기 다 포함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60%라고 하는 재활용률도 또 약간 오류가 있긴 해요. 뭐요? 실질 재활용률은 한 54%고요. 그 왜 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잡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비닐은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하냐? 대부분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건 소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실질 재활용률은 54%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열 이용까지 하면 60인데 네네. 실질은 54다. 네네. 그래도 54도 꽤 높은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전 세계 2등이죠. 2등. 슬로베니아가 55%로 오. 1등이고요. 우리나라가 54% 2등. 예. 독일이 한 47%인가에서 3등이거든요.
재활용률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성과는 탁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되었고 예.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국가 전체에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나라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의 최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정도 높은 성과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게다가 우리는 면적이 좁아서 단위 면적당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재활용은 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30%만 재활용하고 대부분은 소각된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죠? 어차피 이제 매립은 금지하는 추세로 가는 거니까 이제 30%밖에 재활용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70%는 태운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소각이 되면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건 아니죠. 타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될 텐데 네. 소각 제로는 타지 않는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일부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경로 흐름들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다면서요? 미세먼지의 형태로. 왜냐하면 우리 옷에서도 계속해서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요. 아, 옷. 그리고 자동차의 타이어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가 굴러다닐 때마다 아이고. 타이어 분진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관점에서는 페인트도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허허. 그러니까 도로에 페인트 칠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조각들이 계속 떨어져 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농촌 지역에서도 비닐을 비닐 하우스. 깔잖아요. 그 멀친 비닐을 깔게 되면 여기서도 계속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 쓰레기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이 투기가 되는 거고 투기된 쓰레기들이 결국 바다로 가게 되는 거고 또 담배꽁초 엄청나게 투기하잖아요. 거기도 플라스틱. 담배꽁초의 그 필터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투기하는 그래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게 만드는 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바다에서도 양식 같은 걸 하게 되면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계속 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세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환경에 배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미 지구 전체가 뒤덮여 있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얼마나 잘 모르는가가 입증됩니다. 저는 그저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 소각하니까 이 생각만 했는데 그거 말고 일상에 쓰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많군요. 그리고 우리가 페트병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몸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굉장히 축적돼 있다면서요. 작년 그리고 올해 초 또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의 0.5%가 미세 플라스틱이더라. 그러니까 환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한 스푼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뇌 속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아주 작은 그러니까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10억 분의 1미터 수준의 크기가 되면 이게 혈관 세포를 뚫고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혈액을 타고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다른 장기에 비해서 뇌에
쌓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래서 다른 장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 속도보다 뇌 속에 쌓이는 속도가 30배 빠르다. 30배나. 예,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 해부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 해부한 결과보다 2024년에 해부한 결과가 미세 플라스틱이 50%가 뇌 속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온 거고요. 그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뇌와 일반 환자의 뇌를 해부를 해보게 되면 치매 환자의 뇌 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일반 환자의 미세 플라스틱보다 3배에서 5배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러네요. 우리 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이것들이 예. 우리 건강을 어떤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진짜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 위협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매우 높다라고 방금 봐요. 치매 환자 그 비율은 논리적으로 그냥 딱 맞네요. 맞긴 한데 과학자들은 입증이 아직 안 된 예, 거긴 뭐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치매가 발생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아직 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예. 우리 뇌 기능의 저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혈액 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게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 속의 지방과 결합해서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심장마비의 위험성도 높인다라는 게 있고요. 심장마비, 뇌경색, 뭐 각종 그 혈관 관련된 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국 성인 건강한 성인 남성 혈액을 조사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10명 중에 9명의 피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당연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논문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은 유독 높은 농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혈관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더라. 당연한 얘기죠. 그건.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자레인지에 그 플라스틱 통에 음식을 담아서 돌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그런 좀 생활 습관은 일상 속에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또 미세 플라스틱, 인체에 미칠 영향, 뭐 충격적인 얘기들을 쭉 들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파리 협약도 있고 뭐도 있고 국제적인 노력이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은 없습니까? 그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유엔 결의가 2022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의를 유엔에서 한 거거든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이제 2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이죠. 정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 정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관리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 이런 정과정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과정에 대한 조치들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자라고 해서 5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 회의가 작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렸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약문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불발이 됐어요. 누가 누구랑 싸워요? 뭐랑 뭐가 부딪히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 쟁점이 2가지인데 일단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협약에 담을 거냐? 담아야죠. 예,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건데 담으면 안 된다라는 왜요? 반대 그룹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 반대? 플라스틱과 이해관계가 매우 큰 국가 혹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은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알겠어요.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 심지어 퇴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퇴출이 EU 등의 국가에서 이미 규제가 된 거잖아요. 하고 있죠. 그래서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석유의 연료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거기도 줄어드는데 플라스틱도 또 줄이느냐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가지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국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 양이 줄어들면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줄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 사용량이 지금보다 2배, 3배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알겠어요. 생산 자체를 줄이자라고 하니까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부딪힌다. 연결되니까 그 산유국들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감량의 기역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매우 강력하게 어렵겠네요 이거.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7월에 다시 준비 협약 회의 준비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 회의에서도 결론이 날지가 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어떤 분도 구속력 있는 뭘 만들길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가긴 갈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시간 걸리고 아마 처음 우선 합의가 이루어져도 느슨한 걸 것 같아요. 구속력은 그렇죠?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국제 협약에만 목맬 수는 없으니까.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국제 협약은 국제 협약대로 가는 것이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은 조치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EU는 EU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데 정부 목, 기업 목, 개인 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 정부는 일단은 규제를 하는 곳이니까 뭐 명확한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030년, 2040년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해서 생산량은 어떻게 줄일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은 어떻게 줄일 거야. 그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은 이렇게 바꿀 거야. 뭐 재질 단순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목표들을 일단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 목표는 안 흔들려. 이대로 갈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네네. 이 측면에서 전 제일 안타까운 일이 일회용품 규제의 완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나 이런 데서 그거 못 쓰게 했다가 그냥 금방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그 제주도와 세종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 사업하는 것으로 쪼그라들었고요. 다음에 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등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금지했다가 시행을 유예시켜 버려고요. 한국 내에서는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 금지되었네. 그러면 대체품이 필요하겠네. 종이 빨대가 대체품이면 종이 빨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유예를 시켜버리면 이제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도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큰 충격이죠. 뭐 최근 들어서 특히 우리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막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강조해 주신 대로 30년, 40년을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일회용품 규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유예시켰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느 기업이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쪽에 관련된 투자를 하겠냐? 안 하고 있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상황만 보면서 아마
대응을 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가 심각하게 자초되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기 로드맵을 언제까지 내겠다라는 계획조차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긴 한데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30%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줄이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30% 숫자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러면 외국 중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 배워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나라. 일단은 그 순환 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그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국가는 EU 지역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EU의 좀 흐름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EU의 경우에는 일단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재사용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 명시를 해요. 예. 그래서 기업들은 언제까지 일회용 포장 용기가 아니라 재사용 용기의 비율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규제로서 법에 담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인데 예. EU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2025년부터 음료 페트병에는 재생원료가 25% 이상 의무 사용돼야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30%로 그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음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의 로드맵을 펼쳐 놓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꼼꼼하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러니까 계획을 순환 경제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예. 이 계획이 페이퍼가 아니라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 계획대로 가는 거구나.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지려면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투자해서 투자해야죠. 선제적으로 이 시장을 우리가 먼저 장악하자.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관련된 투자들을 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 기업들도 뭐 ESG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는 아주 친환경입니다. 뭐 이렇게 홍보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건 좀 믿을만해요. 문제가 이제 계속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모호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아예 잘못된 정보를 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런 거예요? 가령 뭐 저탄소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얼마만큼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저탄소 제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린워싱이죠.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 안 해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다음에 막 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령 무독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특정 환경 호르몬이 없는 건데 그러면 비스페놀 A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독성이 하나도 없는 무독성 제품입니다. 다른 환경 호르몬은 있어요? 다른 환경 호르몬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다른 독성 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한 가지 요만큼 없는데 무독성이라고 했다? 예, 이런 것도 그린워싱이 되는 것이고 또 막 모순되는 홍보를 하는 것이죠. 뭐 탄소 중립 휘발유. 아니 휘발유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는데 어떻게 탄소 중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뭐 항공기 회사들이 항공기 자체가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항공기를 숲속에 갖다 놔요. 그러면서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이미지를 홍보해서 이미지를 포장해서 홍보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그린워싱으로 그럼 이제 비판받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쓰레기 문제와 관해서 정부, 기업,
일반 국민, 이 삶 주체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소비 생활에서 아. 만연해 있는 이 소비주의는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이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그 있죠. 역할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만으로는 안 되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모든 문제가 시민들의 소비 생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처럼 아니죠. 몰아가게 되면은 문제 발생의 원인을 호도하는 알겠습니다.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단계에서의 그렇죠, 그렇죠. 제품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음.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정부와 생산자들이 이와 관련된 비전들을 맞아요.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자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왜 시민들은 소비자들은 굳이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소비 생활을 바꾸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하고 반대로 정부가 앞장서는 방향에 맞는 새로운 경제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계속 익숙한 기존의 방식들을 답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소비는 쓰레기죠. 친환경 소비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소비는 모든 쓰레기. 소비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은 윤택한 삶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삶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뭔가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예. 이제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욕심을 채우면서 환경도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간의 욕심이죠. 열심히 분리배출을 나는 잘하고 있어.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비에 대한 근본적 생각부터 좀 성찰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활용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되니까 소비해도 괜찮다. 이것 이전에 네. 이 소비가 진짜 필요한 거냐, 피할 수 있는 소비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소장님한테 쓰레기는 뭡니까? 쓰레기는 늪 같아요. 늪.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빠져들었는데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빨리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백수가 되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쓰레기 문제가 지금 오히려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좀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홍 소장님이 빨리 백수가 되길 바라는데 어렵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아무튼 앞으로 우리 개개인은 소비에 대한 성찰 다시 하고 목소리를 합해서 정부를 향해 정치권을 향해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간히 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고 인체 어떻고 이런 뉴스를 간간히 접합니다만 계속 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성찰 우리 모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